자, 앞 시간에 우리가 1월달 급여만을 입력을 했습니다. 자, 앞 시간에서 이 수당 등록하는 거, 요게 아주 중요한 내용이다 하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 지금 291페이지가 되겠는데 이 급여 자료가 1월부터 11월까지예요. 그럼 이제 1월부터 11월까지 이 급여, 1월달 급여를 계속 복사해서 나갈 텐데요. 중간에 보면은 이진섭이라는 사람이 이제 중간에 입사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성동일 씨 같은 경우는 여기 5번에 보면은 8월 급여 지급 시에 성동일 씨의 퇴사 연월일을 입력해라. 이거 퇴직자 정산을 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8월 달에는 이 부분 작업을 하고 갈 거고요. 6월 달인가는 요 이진섭 씨 급여도 입력을 해 가면서 복사를 해 나갈 겁니다. 자, 이제 2월이 되었다고 가정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회사 직원은 지금 3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급여 자료 입력 메뉴에 다시 돌아가지고 여기를 2월로 바꾸는 거예요. 2월로요. 1번 급여 해주시고, 그랬더니 전월 데이터가 있는데 복사해서 쓰겠느냐 물어보잖아요. 복사 후 재계산이라는 걸 선택을 하세요. 그러면 복사가 되고 나서 재계산 창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전체 사원 체크하시고 전부 재계산해라 확인하고 재계산합니다. 확인해 주시면은 2월달 급여 끝났습니다. 자, 3월 가겠습니다. 3월 1번 급여 복사 후 재계산 전체 사원 선택하시고 확인 3월 급여 입력 끝났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또 이번엔 4월을 선택하겠습니다. 1번 급여 복사 후 재계산 전체 사원 체크하시고 확인해 주시면 4월 급여 입력 끝났습니다. 이번에는 5월 급여를 입력하겠습니다. 5월 선택하시고 1번 급여 복사 후 재계산 전체 사원 선택하시고 확인하시면 5월 급여 입력 끝났습니다. 6월 선택하겠습니다. 6월 하고 1번 급여 복사 후 재계산하고 나면, 자, 전체 사원 체크하고 확인 누른 다음에 한 명이 더 늘었죠. 그러니까 김현철 씨, 성동일 씨, 노현주 씨까지는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습니다. 근데 6월 달에 입사한 이진섭 씨는 입력해 줘야 돼요, 이때. 자, 291페이지 이진섭 씨 급여 자료를 보고 여기다 입력합니다. 195만 원. 직책수당 5만 원. 연장근로 30만 원. 차량 없고 식대 10만 원. 보육수당 없습니다. 상조회비 오른쪽에 10,000원. 자, 이진섭 씨의 급여 자료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우선 과세 급여가 200, 비과세 급여가 40, 합이 240인데 어떻게 해서 비과세가 40이 되는지 보겠습니다. 우선 연장근로 30만 원이 비과세입니다. 식대 10만 원이 비과세입니다. 이진섭 씨는 생산직 근로자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원 등록할 때 생산직 여로 했고 연장근로 비과세를 여로 해줬어요. 그리고 월정액을 체크했겠죠. 월정액을 보니까 여기서 직책수당하고 기본급하고 식대 요 3가지가 월정액입니다. 그러면 6월달 이진섭 씨의 월정액은 210만 원이죠. 210만 원. 그러면 210만 원까지는 뭐예요? 210만 원까지는 비과세예요.
월정액이 210만 원까지는. 근데 만약에 월정액이 210만 원이 넘으면 어떻게 될까요? 과세가 되죠. 뭐가요? 연장근로 30만 원이 과세가 될 겁니다. 그럼 한번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직책수당을 10만 원으로 한번 고쳐볼까요? 5만 원을 10만 원으로 고쳐봤습니다. 그랬더니 밑에 비과세가 10만 원으로 줄었죠. 그것은 자 월정액을 보면은 기본급이 195만 원, 직책수당이 10만 원 하면 205만 원, 식대 10만 원이면 215만 원이 됩니다. 5만 원 초과했어요. 그러면서 연장근로가 과세에 포함이 되고 식대만 비과세로 남게 됩니다. 여기 프로그램에서 알아서 이렇게 체크해 줍니다. 자, 직책수당 5만 원으로 고치겠습니다. 원래대로 입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비어 있죠. 우리가 최소 과세 표준이 있을 텐데 지금 이진섭 씨는 이 240만 원 급여 기준으로 이진섭 씨의 그 부양가족 입력되어 있는 걸 가지고 간이 세율표를 찾았을 때 소득세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이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월 달에 신규 사원 1명 늘어서 그 자료 입력했으니까요. 또 7월 달로 복사 들어가겠습니다. 자, 7월 달 급여를 주겠습니다. 7월 1번 급여 복사 후 재계산 확인. 네, 7월 급여 줬어요. 자, 8월 급여를 줄 때 8월 달 퇴직자를 사원 등록에 가서 퇴직 날짜를 입력하고 오겠습니다. 자, 사원 등록 가셔가지고 성동일 씨 이제 8월 급여 주는 날 퇴사 처리할 거예요. 자, 성동일 씨 퇴사 연월일 2022년 08월 25일로 입력합니다. 네, 퇴직 날짜 입력했죠. 그리고 나서 급여자료 입력에 오셔가지고 이제 8월 급여를 지급하겠습니다. 자, 8월 선택하시고 1번 급여 복사 후 재계산 확인해 줍니다. 그러면 나머지 세 사람은 검은색인데 성동일 씨가 이름이 지금 중도 퇴사 해가지고 파란 글씨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성동일 씨를 선택하시고 이 중도 퇴사자 정산을 해줄 거거든요. 이걸 눌러줍니다. 중도 퇴사자 정산하겠다 누르면 이게 이제 연말 정산하는 그 정산 명세 시트입니다. 추가적인 자료는 없는 것으로 간주를 했기 때문에 지금 입력되어 있는 정보만 가지고 연말 정산을 중도 퇴사자 정산을 하는 거예요. 연말 정산처럼 한번 볼까요? 자, 왼쪽부터 보겠습니다. 21번에 성동일 씨가 1월부터 8월 달까지 받은 총 급여 합계가 2,960인데요. 여기서 이 총 급여에는 비과세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근로소득 공제표에 의해서 근로소득 공제를 해준 게 969만 원이고요. 그래서 빼면은 근로소득 금액 1,991만 원이 되었습니다.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뺀 것을 우리가 근로소득 금액이라고 해요. 자, 여기에서 이제 소득 공제를 해주는데 먼저 기본 공제와 추가 공제를 우리가 인적 공제라고 하죠. 성동일 씨는 본인 150만 원, 부양가족 2명에 30만 원 해서 기본 공제가 450이고 추가 공제는 해당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450만 원 인적 공제가 되고 연금 국민연금에 불입한 금액이 133만 2천 원
이거 모두 소득공제에 적용이 되고요. 건강보험료 납부한 게 116만 1,360원 이거 소득공제 해주고요. 고용보험료 자기부담액만이에요. 24만 4,200원 이것도 소득공제 해줍니다. 그래서 이 소득공제를 모두 뺀 차감한 소득금액 그것은 1267만 2천원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네, 끝까지 설명드릴게요. 자, 그 밖에 소득공제는 뭐 주택마련 저축이라든가 이런 것들인데 해당되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오른쪽 상단으로 올라가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48번에 오른쪽 상단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1267만 2,440원. 아까 그 소득공제 다 뺀 소득금액이에요. 그게 과세표준. 그래가지고 기본 세율을 적용하죠. 6%부터 최대 42%까지 있는 기본 세율표. 이걸 적용하는 거죠. 이거. 예. 최하 6%부터 최대 45%까지죠. 이 세율을 적용해가지고 계산을 하니까 산출세액이 과세표준에 대한 산출세액이 82만 866원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 산출세액을 다 내는 게 아니라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또 해주죠. 여기서부터 이제 세액공제입니다. 그래서 세액공제는 우리가 500만원 이하에서는 세액공제를 55%를 적용하고 그 금액이 위로 올라간 금액에 대해서는 거기에 맞는 세액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자, 그래서 세액공제 계산을 하면 45만 1,476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이 성동일 씨의 자녀에서 자녀 세액공제가 있었는데 한 명이 15만원 아까 셋째가 어떻게 되냐면은 출산 입양이 있었어요. 그 셋째의 출산 입양 특별 추가 세액공제가 21만 9,390원입니다. 그래서 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에 반영이 됐고요. 나머지 보험료라든가 이런 자료는 제공을 하지 않았죠. 예. 그래서 없는 것으로 봤고요. 요 표준세액공제는 왜 지금 적용을 안 했느냐. 이 표준세액공제는 나중에 이 성동일 씨가 다른 직장에 가면은 이제 8월 달에 그만두고서 9월부터 다른 회사에 출근할 수 있죠. 네, 그때 이거 종전 근무지 자료하고 또 새로 출근한 회사의 급여 자료하고 합쳐가지고 연말정산을 하게 돼요. 그때 세액공제 부분 한꺼번에 적용받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세액공제가 모두 지금까지 82만 866원이 됐어요. 그러면 아까 산출세액보다 세액공제가 더 크죠. 산출세액이 82만 866원인데 세액공제 똑같군요. 추가된 것은 없는 것으로 봐요. 세액공제 초과된 것은 없는 것으로. 그래서 모두가 다 세액공제가 됐으므로 결정세액은 제로입니다. 결정세액이 제로이기 때문에 8월 달까지 성동일 씨가 7월 달까지죠. 7월 달까지 기납부했던 소득세 52만 8,360원과 지방소득세 52,780원 합쳐서 58만 1,140원을 8월 급여에 추가로 지급해야 돼요. 납부세액이 결정세액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차가감 징수세액에 이번 달에는 마이너스 58만 1,140원으로 표시가 됩니다. 여기 자, 여기 반영을 안 눌렀군요. 요 맨 밑에 반영을 눌러야 돼요. 반영.
반영을 눌러야 급여 자료에 그게 반영이 됩니다. 연말정산 그 팝업창에서 맨 밑에 반영 눌러주세요. 그래야 소득세, 지방소득세 마이너스로 입력돼 가지고 지급액이 그만큼 더 늘어나게 됩니다. 자, 성동일시, 중도 퇴사자 정산 이런 식으로 급여를 여기 입력하기 전에 사원 등록에 가가지고 퇴사 날짜 입력하고 와서 급여 자료를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눌러서 중도 퇴사자 정산해가지고 쭉 살펴본 다음에 특별히 뭐 잘못될 건 없지만 혹시라도 엉뚱한 값이 들어있는지 좀 확인한 다음에 반영 눌러주시면 이와 같이 반영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9월 급여 주겠습니다. 여기 9월을 선택하시고 구분은 1번 급여 복사 후 재계산 눌러주시고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 네, 9월부터 이제 성동일치는 없죠. 10월 급여 주겠습니다. 10월 1번 급여 복사 후 재계산 확인하겠습니다. 11월 급여를 주겠습니다. 11월 선택하시고 1번 급여 복사 후 재계산 확인하겠습니다. 자, 12월은 조금 다르게 선택하는데 여기서 12월을 선택하시고 구분해서 12월이 상여금이 있는 달이기 때문에 2번을 선택합니다. 급여 더하기 상여. 그리고 복사 후 재계산 하시고 확인을 누른 다음에 12월 달에 상여만 넣어주면 될 거예요. 우리 12월 달 급여 자료가 여기에 있습니다. 밑에 291페이지 밑에 있는 12월 급여 자료, 급여 대장을 보시고 그대로 맞춰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김현철 기본급은 그대로 두고 상여를 500만 원. 그 다음에 노현주도 상여를 350만 원. 상여만 추가하면 맞나요? 나머지는 그대로죠? 이진섭이도 아마 상여만 넣으면 맞을 거예요. 195만 원. 시험에서는요, 급여 자료를 입력할 때 한 달치만 문제를 낼 거예요. 3월 달이면 3월, 5월이면 5월. 급여 자료 입력할 줄 알아야 됩니다. 급여 자료 입력에서 핵심적인 것은 여기에 있는 수당 공제 등록. 요걸 잘 해야 돼요. 네, 그 다음 292페이지에서부터는 이제 풀이가 나와 있는데요. 숫자 다 맞을 걸로 예상을 하고, 다음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우리가 급여 자료를 입력하면은 급여 대장과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가 반영이 되고요. 연말정산 하는데 연말정산 메뉴에 반영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 매월 10일 날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은 이진섭에게 세금을 얼마 받았다. 노현주에게 소득세를 얼마 받았다. 이 소득세를 이렇게 해서 납부할 세액이 얼마다 하는 것을 신고하고 납부해줘야 돼요. 그것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입니다. 자, 인사급여 매뉴얼 가셔가지고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는
근로소득 관리에 맨 밑에 있네요.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클릭하시고요. 책에 있는 거 좀 읽어보고 하죠. 자, 필요지식.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법인은 원천징수 납부세 유무와 관계없이 원천징수 월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래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가 꼭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있을 때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좀 이따 양식을 보시면은 법인세까지 모든 원천징수 징수가 있었던 사실에 대해서 다 신고 대상입니다.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월 1회씩만 신고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세금은 10일까지 납부하시면 돼요. 자, 수행과제 8월분 급여자료 및 중도 정산자료를 이용하여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해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8월달 거를 작성해라 그랬죠. 자, 여기다가 귀속 기간을 8월부터 8월로 입력해 주시고 지급 기간도 우리 회사는 8월 급여를 8월 25일 날 지급했기 때문에 지급 기간도 똑같습니다. 8월부터 8월. 지급 기간이 다른 회사는 8월 급여를 다음 달 9월에 지급하는 회사라면은 귀속은 8월, 지급은 9월이 되는 겁니다. 지금은 이 3일전자는 매월 급여를 25일 날 지급하기 때문에 귀속 기간과 지급 기간이 같아야 되겠습니다. 자, 정기신고 엔터해서 작성을 하면 됩니다. 작성이 됐어요. 우리가 원천징수한 것은 근로소득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근로소득을 보시게 되면은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4명에 대한 총 지급액은 1,420만 원이었고 그중 소득세는 19만 3,700원이었고요. 그 중에 한 명이 중도 퇴사자 정산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총 지급액은 2,960만 원이었고 여기에 대한 중도 퇴사자 정산 결과 소득세에서 마이너스 52만 8,360원 환급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는 이 두 개를 더하면 마이너스 33만 4,660원이 되는 거고요. 당월 환급세액에 자동으로 15번에 반영이 되고 우리가 환급을 신청한다면 여기다가 이 금액을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만은 대체로 환급 신청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 다음 달 또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또 하거든요. 그때 원천징수한 세금, 납부할 세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나중에 환급세액에서 자동으로 차감을 시키고 납부를 하면 돼요. 그래서 매월 원천징수가 있는 기업은 환급세액이 있다고 해도 매월 환급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달에 납부해야 될 세액에서 빼고 납부를 하게 된다 이거죠. 그런 방식으로. 자, 보시다시피 왼쪽에 구분해 보시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퇴직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법인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소득세의 모든 원천징수 대상 소득세가 여기 다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는 근로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한 것만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어떤 고용관계가 아닌 외부 사람을, 외부 유명 인사를 초빙해가지고 강연회를 열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강연료를 지급하고 기타소득 원천징수 했겠죠? 그거 여기에 반영돼야 돼요.
여기다 직접 입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여기 TAT 2급에서는 기타소득 원천징수 기타소득 관리라는 메뉴가 없습니다만은 왜냐 기타소득은 실무수행에서 문제를 안 내거든요. 근로소득만 문제를 내기 때문에 지금 근로소득 관련된 메뉴만 여기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된 그러니까 TAT 2급이 아닌 가령 TAT 1급으로 실행을 하게 되면 여기 메뉴가 더 늘어나요. 메뉴가 기타소득이라든가 사업소득이라든가 이런 것을 입력할 수 있는 메뉴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전부 다 여기에 반영이 된다 이거. 전부 다 여기에.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8월 달에 우리 회사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만 있기 때문에 이대로 신고하시면 돼요. 신고하시고 세금은 납부를 안 합니다. 왜냐면 마이너스 차월로 2월 되는 환급액이 있기 때문에 8월 달에는 세금 납부는 없습니다. 자, 저장해 두시면 되겠어요. 팁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교재 팁이 밑에 있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총 지급액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 제1항 제2호의 2호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하여야 한다. 비과세, 식대나 비과세, 자가운전 보조금을 가리키는 총지급액에는 비과세가 제외된다. 또 중도 퇴사자가 그러니까 이건 프로그램에서 알아서 집계를 해주니까요. 그래서 왜 금액이 틀리지 이렇게 뭐 이제 다른 급여 자료하고 봤을 때 왜 총지급액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있는 거하고 왜 다른가라고 봤을 때 실제 지급되는 거하고 여기 원천징수 이행상황에 있는 총지급액하고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다 이거. 우리가 실제로 지급할 때는 식대나 자가운전 보조금도 실제로 지급한 거잖아요. 그러나 여기 세무서에 보고되는 총지급액에는 그런 게 빠져 있다 이거. 자, 중도 퇴사자 자료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 연말정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메뉴 상단에 중도를 클릭하여 중도 퇴사자를 불러와서 연말정산 프로세스를 진행을 해주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중도 퇴사 아까 8월 급여 입력할 때 이미 했어요. 1차적인 연말정산을 했다. 그리고 이제 그 직원이 다른 회사에 가서 9월이나 10월부터 다시 취업을 해서 일을 하게 되면은 우리 회사에서 발행해준 중도 퇴사자 정산 자료하고 새로 옮긴 회사에 10월, 12월 급여하고 합산해 가지고 2월 달에 연말정산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일용직 사원의 급여자료 입력과 사원 등록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급여자료 입력이나 사원 등록이 일용직에서도 가끔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두 개가 다 나오진 않지만 일반 근로자가 안 나오고 일용직으로 대신 문제를 낼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급 시급제 등 일용직 사원에 대한 급여를 입력하여 세액을 산출할 수 있어야 돼요. 일용직 근로소득세의 계산 구조는 일용급여를 입력을 해서 근로소득 공제는 하루에 15만 원씩 해줍니다. 세율은 그냥 단일 세율이에요. 6%를 산출세액으로 계산합니다. 거기에서 55%를 그냥 세액공제 해줍니다. 그것이 결정세액입니다. 자, 사원 등록, 부서, 급여 형태 이런 것 등을 우리가 이제 등록을 하게 되고요. 급여 자료를 그 다음에 입력하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자동으로 반영되는 거죠. 자, 295쪽 수행과제 봅시다.
일용직 사원 등록과 급여 자료를 입력해라. 자, 생산부 일용직 사원 신민경 생산부 직원입니다. 1급 20만 원으로 12월분 근무 일수에 대하여 12월 15일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자, 우리가 일용직 근로자가 매일매일 급여를 지급받았는지 한꺼번에 지급받았는지 요것도 급여 입력 사항에서 선택을 하는 사항입니다. 한꺼번에 받는 거죠. 일용직 급여 자료 입력에 등록하여 소득세를 산출하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의 작성을 수행하시오. 자, 4번 주민번호, 입사 날짜, 주소는 생략, 일은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총 15일간을 일을 했습니다. 사회보험 중 고용보험은 원천징수를 했습니다. 자, 요 내용을 가지고 사원 등록, 급여자료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메뉴에 보시면은 인사급여 메뉴에 보시면 일용직 사원 등록, 그걸로 들어갑니다. 국민연금보험료 개정 안내. 네, 확인해 주시고요. 자, 코드를 만들겠습니다. 7001번. 신민경. 내국인 주민번호 850327. 000009. 입사 2022년 12월 1일. 퇴사 2022년 12월 15일. 주민번호, 주소 생략하시고 나머지 여기 있는 건 뭐 부서는 생산부라고 했나요? 네, 여기 클릭하시고 부서 등록된 게 없네요. 그냥 생산부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밑에 급여사항 등록, 요 밑에 급여사항 등록이라는 거 있죠? 요거를 잘 해주세요. 급여 지급 방법을 1번으로 바꿔주세요. 일정 기간 지급이니까. 정상급여 여기다가 20만원 1급을 입력합니다. 1급직 선택해 주세요. 연장급여 없습니다. 나머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요양보험료는 그냥 지금 있는 대로 그대로 두시면 되고요. 여기 20번에 있는 개정 과목을 생산직이니까 물음표를 눌러서 500번대 잡급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잡급 500번대. 507번이죠. 생산부의 일용직은 이 사람의 급여는 500번대 코드를 써야 돼요. 그리고 일용직은 잡급이라는 개정 과목을 쓰는 게 적절합니다. 그래서 507로 개정 과목을 선택합니다. 네, 그러면 사원 등록에서 우리가 주어진 정보를 보고 입력할 것은 이게 다예요. 그 다음에 그 옆에 탭이 하나 더 있는데 일용직 급여 입력이라는 탭이 여기 있죠. 여기 가서 이제 15일치의 급여를 입력합니다. 자, 일용직 급여 입력. 귀속월은 12월 선택하시고 지급월도 12월 선택하시고 부서는 없으니까 엔터를 치고 나서 신민경을 선택한 다음에 12월 1일부터 15일까지를 여기를 동그라미로 바꿔주세요.
근무에 X를 클릭하면 동그라미 하면서 지급액이 여기에 입력이 되고 고용보험과 소득세가 나타납니다. X를 이렇게 동그라미 해주시면 돼요. 토요일 일요일도 계속 했다는 거죠. 15일이니까. 아까 15일간 일을 했다고 그랬어요.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이니까 토요일 일요일 모두 포함해서 동그라미를 해주시면 300만원 맞나요? 15일 곱하기 20만원 하면은 5, 20 300만원이고 고용보험료 27,000원 소득세 2250원 지방소득세 1950원 그래서 공제액이 모두 49,200원입니다. 그래서 300만원 중에서 49,200원을 공제한 295만 800원을 신민경 씨에게 계좌이체해 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12월 걸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작성하라고 그랬으니까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아까 8월 걸 작성해서 저장했죠. 이번에는 12월부터 12월 지급도 12월부터 12월로 입력을 하시고 조회를 하시면 근로소득에 간이세액에서 3명 이건 일반직 근로자 3명이 있고 그 다음에 방금 신민경 씨는 일용직 근로에 1명 300만원 소득세는 2250원 지방소득세는 여기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무서에 신고하는 건 지방소득세 신고는 안 해요. 그냥 소득세만 신고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게 8월 달에 환급세액이 아직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2월 달 소득세가 93만 6,320원인데 우리가 8월 달에 환급받아야 될 세액이 그대로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요 금액만 납부하면 돼요. 60만 1,660원을 납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장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용직 사원 등록도 간단하고 급여자료 입력하는 것도 간단합니다. 근데 이 책의 그 수행 결과를 보니까 우리는 퇴사일을 입력해 가지고 12월 15일까지만 했는데 보니까 우리 교재에서는 퇴사일을 그냥 비워놨네요. 뭐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지금 가서 퇴사일을 지워놔도 상관없습니다. 퇴사일을 입력하지 않으니까 우리 거는 아까 15일까지로 해서 딱 그 양식이 끝났는데 여기는 16, 17 밑으로 쭉 이어져 있어요. 그거는 뭐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그리고 일용직 사원의 급여자료 입력, 사원 등록 해봤습니다.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제 연말 정산하기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연말 정산이 이제 소득세 실무의 끝이에요.